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방송 유승민 전 대표와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인데 정치 측면에 좀 맞춰서 좀 말씀 들었는데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실까요? 관련해서? 아니요, 못한 거는 없고 제가 뭐 걱정이 뭐 바로 닥칠 문제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그 국민들 걱정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럼요. 2021년인가요? 그때 우리 대통령께서 예비 후보 시절에 두 번이나 공식 인터뷰에서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유출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이제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대통령의 혹시 그런 생각이 뭐 한 번 이렇게 생각하면 워낙 이렇게 그 생각을 계속 갖고 가시는 분이니까 대통령 후쿠시마에서 방사능이 유출이 안 됐다라는 그 생각은 그는 뭐 전혀 사실과 안 맞잖아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잖아요. 네. 폭발도 있었고 방사능 유출도 당연히 있었고 그럼요. 심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그 과거 발언을 가지고 이번 이 현장 시찰단 가서 면죄부만 주고 올까봐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찰단이 사실 검증단이 돼야 되고 그 구성 권한, 임무 이런 게 사전에 굉장히 좀 분명하게 정해져서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우리가 가서 진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런 수단을 가지고 검증해 오고 만약 일본 정부나 도쿄 전력이 우리 그 검증단의 그런 이 검증을 만약 방해를 하거나 협조를 안 해주면 그러면 뭐 중간에 짐 싸서 오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엔 좀 확실하게 해야 돼요.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게 2021년 8월 4일 공개된 부산일보 인터뷰. 거기서 어떤 발언이었냐면 그 전에도 했어요. 예.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예, 그런 이야기를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그때 경선 중이었거든요. 그 경선 예비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이거는 뭐 좀 큰일 날 소리다 싶었죠. 뭐 그 생각을 지금쯤은 뭐 당연히 버리셨어야 되는데 대통령 과거 발언이 지금 이 후쿠시마 문제하고 이게 결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걱정은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은 결국은 최종 수순은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수산물 또 수입까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럼요. 예. 뭐 우리 국민들께서 제일 걱정하는 게 바다의 안전, 수산물 수입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가서 문제 없다고 만약 결론이 나면 그럼 수산물 수입도 이제 더 이상 방어할 논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거는 우리나라 의 중요한 문제이고 또 이 아시아 전체의 중요한 문제이고 뭐 세계적인 문제고 얼마 전에 홋카이도에서 G7 환경장관이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일본의 경제산업상이 공동성명에서 IAEA 그 결론을 가지고 문제가 없는 식으로 공동성명 발표했다가 독일의 환경부 장관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오염수 방류를 환영할 수 없다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더라고요. 저 태평양도 아니고 대서양 쪽에 있는 독일 환경부 장관이 이 바다의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우리 이번에 굉장히 좀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강조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대표님 경제 전문가시니까 경제 분야에 대한 좀 질문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년 경제 성적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이 세계 전체가 코로나 이후에 세계 전체가 굉장히 안 좋고 각국이 다 금리 올리고 통화량 줄이고 재정도 줄이고 이러면서 뭐 완전 긴축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안 좋죠. 물가 잡으려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 와중에 우리는 지금 특히 어려운 게요. 우리는 딱 제일 어려운 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반도체, 하나는 중국이에요. 그 두 가지가 결부가 돼 가지고 우리는 수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수출 의존도가 무지 높은 나라인데 수출이 안 되면 경제 전체가 돌아갈 수가 없는 나라인데 지금 중국 수출이 엄청나게 줄고 과거 엄청난 흑자에서 적자로 바뀌고 있고 지난 뭐 14개월간 4월 달까지 무역 수지 계속 적자고요. 경상 수지도 적자가 나고 있고요. 이게 2008년 금융위기나 1997년 IMF 위기 그 전에 보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무역수지나 경상수지 이런 데서 적자가 나버리면 이게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언젠가는 회복이 되겠지만 반도체하고 중국이
그래서 제가 중국 외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가서 워싱턴 선언이라는 거를 해왔지만 네. 지금 우리가 중국이라는 외교의 공간을 꼭 열어놔야 되는 게 중국하고는 바로 이웃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안보적으로도 중요하고 경제적으로도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중국과 거래하면서 먹고 산 나라예요. 네. 이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뭐 하루아침에 끊어버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와 중국 이 두 가지 팩터를 이거를 정말 잘 관리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민심이 떠난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최근에 외교 안보 쪽에 이슈가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그 밑을 저류에 흐르고 있는 거는 저는 민생 네. 경제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예. 특히 젊은 분들은 자기 일자리, 비정규직 문제, 노동시간 문제, 임금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게 뭐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고요. 또 그거하고 연결된 게 노동과 복지 이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제가 뭐 누구보다도 비판해왔던 사람인데 소득주도 성장을 그 정책을 버린 거는 당연한 건데 네. 그 이후에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뭐냐. 늘 자유 이야기하고 규제개혁 이야기하는데 규제개혁도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규제가 바뀌어가지고 세상이 달라진 게 뭐가 있냐. 기억나는 게 있냐고. 예. 그거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4년을 우리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걸 뭘 해나갈 거냐. 그게 또 바로 노동이나 연금이나 교육이나 이런 개혁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난 1년을 제가 아까 본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년 정말 그냥 뭐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반성 안 하면 앞으로 4년이 큰일이다. 알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앞으로 4년 큰일인 거죠. 지금 대표님 말씀에서 이제 잠깐 묻어 나왔는데 제 기억으로는 대표님이 이제 사드 배치 때 엄청난 국내적 논란이 있는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대표님께서 사드 배치에 찬성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정치인 중에 사드 배치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요걸 특화시켜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보수 일각에서 어떤 주장이 나냐면 이제 안미 경중은 불가능하다. 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제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예. 미국이 어차피 블락화를 추구하고 미국 밑으로 줄을 서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안미 경쟁은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이 있고 따라서 경제와 안보는 결합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진단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네.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뭐 사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정치인 중에는 사드, 나토식 핵 공유 그리고 궁극적으로 독자적인 핵무장을 정말 누구보다도 일찍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인데요.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 시대가 끝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왜냐? 미중 간에 엄청나게 패권 경쟁을 하는 네. 그런 세계로 우리가 접어들고 있고 그 근저에는 중국이 G2 그만큼 2대 강국으로 커버렸기 때문에 군사적 경제적으로. 그런데 안미 경중의 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중국하고 무역과 투자하는 거를 완전히 끊을 거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 공장들 문 닫을 거냐? 천만의 말씀. 그는 지금 독일 총리와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 가가지고 하는 거 보십시오. 중국하고 경제교류는 계속 하겠다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미국 스스로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소비재가 없이는 미국의 물가나 미국 소비자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정도로 세계 경제는 서로 의존하고 있고 공급망이라는 게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무슨 첨단 과학기술 뭐 첨단 반도체나 AI나 뭐 이런 여러 가지에서 아니면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관련된 거 이런 부분에서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는 그 흐름에는 우리가 편승을 같이 타야죠. 올라타야죠. 그래서 저는 한미일 협력을 경제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거 좋습니다. 가는 방향이죠. 그렇지만 중국을 우리가 버리느냐 완전하게 버리느냐 그거는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기 직전에 나왔던 보도가 미국 쪽에서 우리 대통령실에 어떤 요구 내지 압박을 해왔냐면 중국에서 반도체 이제 공급 이제 업체 하나 문제 때문에 마이크론 이야기죠. 마이크론이 예. 그러니까 공급이 이제 끊어져 갖고 부족하더라도
한국 반도체 회사는 여기에 공급하지 말라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예, 그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인데 그게 미국 정부도 부인을 안 하고 한국 정부도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나 아니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한테 마이크론이 만약 중국에서 제재를 받으면 그 부족분을 삼성이나 SK가 공급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다면 이거야말로 정부가 미국 정부가 외국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에 대해서 뭔가 명령이나 이런 걸 제한을 가하는 거잖아요. 자유에 반하는 거죠. 자유에 반하는 거고. 저는 그걸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근데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윤석열 정부가 그래서 독자적으로 자율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그 사례를 꺼냈던 거예요. 그거는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한테 그거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그거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거기 간섭하지 못한다. 그걸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래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IRA법이나 칩스법이 미국이 보조금을 줄 때 이런 제한을 가한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중국 관련 부분이 있어요. 중국에 뭐 반도체 장비를 수출 못하고 또 중국의 광물이나 부품을 쓰는 걸 그거는 미국 시장 안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IRA법이나 칩스법을 가지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담판을 못 짓고 해결을 못하고 온 건 굉장히 아쉬운데 앞으로 계속 해결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중국하고의 교류를 우리 기업들이 맞춰 나가는 거하고요. 미국이 원하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맞춰 나가는 거. 이제 우리 기업들은 이제 양쪽을 가지고 이중의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들이 그만큼 저는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면서 중국과 무역 투자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익을 보는 거는 그거는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자유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운용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차례 걸쳐서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한다고 했는데 말씀 많이 하셨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지원했느냐는 사실 물음표고 최근에 이제 세수가 오히려 펑크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재정 정책에 대한 평가가 좀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재정과 복지의 문제인데 이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이 뭐냐? 예컨대 건강보험 같은 거는 보장성을 좀 이렇게 낮추고 그런데 사회적 약자를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 새 정부의 복지 정책에 사회 안전망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드러나는 게 지금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4년 뭐 할 거냐 안에 복지와 노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노동, 교육, 연금 개혁 3대 개혁에 대해서 말씀만 했지 그 3대 개혁의 청사진이 어떻게 나온 게 없습니다. 노동 개혁은 69시간 하다가 덜컥 정지가 돼버린 상태고 교육하고 연금 개혁은 정부의 안이 없어요. 안이. 그래서 이거는 진짜 윤석열 대통령께서 총선 같은데 우리 당에 자꾸 개입할 생각하지 마시고 대통령으로서 정부의 책임자로서 스스로 약속했던 3대 개혁의 청사진을 지금 내놔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강조를 하는 게 지금 인구위기 저출산 문제가 진짜 뭐라 그럴까요? 진짜 마지막 시기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한 10년 정도를 시기를 이 저출산 극복하는 출산율을 다시 올리고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으로 목표를 잡아서 올리는 이 노력을 우리가 정말 나라 전체가 하지 않으면 이건 정말 나라가 사라지는 위기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정권 초기에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부위원장 해임하고 얼마 전에 그냥 뭐 마지못해 회의 한번 했는데 나온 대책은 아무것도 없고 재탕 삼탕이고 이렇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지금 뭐 외교 안보 때문에 바쁜데 이번에 G7 끝나고 나면 저는 이 자기 자신이 이 국내에 대해서 경제 민생 여러 가지 개혁 정책 이런 데 대해서 정말 되돌아보고 내가 이제까지 뭘 했지 반성하시고 4년 동안 그러면 최우선적으로 4년이라는 기간이 뭐 금방 지나가는 기간이거든요. 최우선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뭐에 집중하겠다. 그거에만 저는 몰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외교 있잖아요. 아까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요거만 제가 한번 빼서 여쭤볼게요. 그 이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해외 순방으로 하면 보통 지지율이 올라갔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교에서 그렇게 이제 국내적 논란이 이 정도로 거세지는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외국에 나갈 때마다 국내적 논란이 너무 거센데 이 현상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대표님? 저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그걸 이렇게 복원시켜가는 이 노력은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저도 늘 그렇게 주장해왔고요. 예. 다만 첫 번째 뭐 국민 누구나 느끼시겠지만 대통령 입을 조심하셔야죠. 입. 예, 대통령의 입에서 예컨대 뭐 100년 동안 100년 전에 일을 가지고 일본이 무릎을 꿇는다든지 바이든 날리면 나온다든지 또 러시아와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일부러 책질 필요 없거든요. 대만 사태라는 거는 앞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앞으로 제일 이게 화약고가 될지도 모르는 예민한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대만 사태가 발생하면 주한미군, 주1미군의 병력 배치에 엄청난 변화가 발생하고 사실 주1미군이라는 것도 유엔사 후방기지라는 게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유사시에 투입될 병력들이 일본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태평양 지역에 미군이 있는 거죠. 거기에 엄청난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진짜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 스스로 자신들의 핵심 이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대만 문제인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일부러 자극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대만은 해협의 평화 안정을 중시하고 군사적 갈등을 우리가 반대하고 그런 거는 우리 뭐 기본적인 포지션인데 그런데 중국하고 외교적인 어떤 공간 열어두고 중국도 우리한테 앞으로 계속 중요한 외교의 축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번에 한미일 이 외교가 끝나고 나면 저는 중국하고 아주 진지한 자세로 대화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외교적 논란의 가장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대충 말씀 조심하셔야죠. 그건 뭐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다. 예. 그게 오히려 이제 불필요한 국내 논란을 더 촉발시키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바이든 날리면도 그렇고 제가 아까 예를 든 것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역대 정권에서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이 대통령 친척 문제였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친척 문제이기보다는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 반대 진영의 과도한 정치 공세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까?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뭐 저는 별로 논평할 생각이 별로 없고 이야기할 거리도 별로 없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요. 제도적으로 제2부속실 두고 투명하게 하는 게 맞죠. 대통령 영부인의 여러 가지 일정이나 행사나 그런 거를 관리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제2부속실에서 공직자들이 하는 게 맞잖아요. 비선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좀 하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민주당이 자기들이 부끄러워서 5년 동안 자기들이 못 해가지고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감찰관입니다. 국정농단 사태가 시작이 되기 전에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계시고 그분이 나름 열심히 자기 역할을 똑바로 하려고 노력을 하시다가 좌절이 됐어요. 민정수사가 그렇게 됐죠. 그 이후에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이 없었습니다. 그 법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특별감찰관 없이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전부 다 꿀 먹은 벙어리예요. 특별감찰관 이야기를 못 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계속 특별감찰관이 없는 거예요. 임명 안 하고 있죠. 그 대통령 친인척 문제 말씀하시고 영부인 이야기 하시는데요. 대통령 친인척 영부인의 친인척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부패나 불법이나 비리나 이런 걸 조사하려면 당연히 거기에 정말 독립적인 특별감찰관이 있으면서 그 특별감찰관이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게 공수처도 가고 검찰도 가고 해가지고 뭔가 정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끗하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 뭐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보다 문재인 정부보다 잘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저는 특별감찰관 임명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계속 평가를 해왔는데 앞으로 임기가 4년 남았습니다. 갈 길이 상당히 먼데
자, 정부의 성공을 해서 이거부터 해라 좀 조언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조언 주시고 싶으세요? 저 한 가지만 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경제는요. 경제는 지금 뭐 총선 나가고 싶은 경제 관료는 좀 바꾸더라도 경제는 기본적으로 정부는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그 주역은 기업들입니다. 노동자들이고요. 그 경제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정치가 엄청나게 뭘 할 수 있는 거는 착각이라고 봐요, 저는. 사실 그게 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원리고 예.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개혁입니다. 저는 4년 동안 지난 1년간 못했던 개혁을 꼭 하시라. 그 개혁 중에 넘버원은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연금, 교육, 노동도 중요하지만 저는 인구 문제다. 그래서 4년 동안 저는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인구 절벽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그래서 출산율을 반등시킨 그런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면 그거는 굉장히 저는 위대한 업적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거기에 올인해라.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인구 문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별 대책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고 계시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징조다. 인구 문제가 해결되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문제 또 우리 노동의 문제, 연금의 문제 이런 게 어느 일정 부분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인구 문제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출산 대책의 정책의 어떤 정말 획기적인 그런 개혁 그거 꼭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서 평가할 때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 네.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 예. 꼭 요거는 좀 평가 좀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게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이 있잖아요. 소통 중에서 특히 언론관 방송관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자유가 뭐 무슨 자유냐라는 거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정말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느냐. 어제 공식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도 봐도 뭐 그냥 한국 기자 한 사람, 일본 기자 한 사람 하고 치우잖아요. 네. 그리고 신년 기자회견 그것도 첫 해 취임 1년 안 되고 첫 번째 신년 기자회견 또 취임 1년 기자회견 저는 취임 1년이 이제 내일 모레니까 취임 1년 기자회견 꼭 좀 하시라. 기자들 질문 기자들은 뭐 보수적 성향이든 진보적 성향이든 매체마다 성향은 있죠. 그런데 기자들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아픈 거를 질문하는 약간 밉상스러운 직업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기자들은 기자 본인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기자들 질문에 받는 거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도어 스태핑 그거 한다고 막 처음에 얼마나 그냥 이렇게 막 평파를 울렸습니까? 근데 안 하잖아요. 거북하죠. 네. 근데 거북한 거를 그걸 하시는 게 그게 소통이니까 좀 언론도 질문 자유롭게 좀 받으시고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꼭 하시고 또 대통령실에서 저녁 드실 때 너무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그냥 지당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편한 사람, 쉬운 사람만 만나지 말고 이재명 대표도 만나고 야당 의원들도 만나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좀 제 같은 사람도 좀 만나고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한 번도 못 만나셨어요? 못 만났죠. 예. 한남동 관저도 한 번도 못 가셨죠? 한남동이 아니라 뭐 그 전에 옛날에 대선 후보 시절에 같이 유세하고 그때 만나고 못 만났죠.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난 1년 돌아보면서 이제 자유를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셨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는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다가 취임한 후에는 자유를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4년을 윤석열 대통령 어떤 가치를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민주주의는 지난 36년 정도 많이 했어요. 그 형식적인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됐어요. 공화주의. 그런데 저는 공화가 시대 정신이라고 봅니다. 공화라는 거는 서로 생각이 달라도 같은 공동체, 같은 나라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공화 안에는 대통령 강조하시는 자유 이건 당연히 들어있고요. 우리 헌법 가치들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자유도요 평등한 자유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 공정과 정의, 인권, 생명, 안전, 환경, 평화, 법치 이런
공공선에 해당하는 게 우리 헌법에 다 있고 그게 공화주의의 가치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시던데 공화의 정신으로 나가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는 이제 그만 강조하셔도 국민들 머릿속에 딱 박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유가 정말 없는 사람들, 약자들 그런 분들이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자유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이제 대통령은 이 만기 칠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 앞에서 진짜 대화를 하신다면 내가 임기 마치고 뭐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뭘 한 대통령으로 남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시고 외교도 이제 하고 싶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계시니까 저는 정말 개혁을 해달라. 인구 문제 꼭 좀 해결해달라. 핵심 가치는 이제 공화가 중요하다. 예.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오늘 유승민 대표와의 인터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유승민 전 대표와 인터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시선 분산으로 이어가겠습니다.